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제로금리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M&A 과정을 둘러싼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입시제도 개편 이슈에다 겨울철 이사 수요가 겹쳐 이미 전세 가격이 불안했던 가운데 이번 12.16 대책까지 기습적으로 발표돼 전세 가격 상승세를 자극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며 사실상 성탄절 이전에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등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주 친화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 이슈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사의 1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 그리고 5면에도 자세하게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제로금리 공습, 유럽에서는 예금 사라졌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제로금리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에서는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지면서 시중 자금이 떠돌아서 부동산의 급등을 또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제로금리의 공습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간 브리핑은 시중 일간 변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1% 미만만 돼도 사실상 제로라고 해서 제로금리가 아니라 1% 미만만 하더라도 제로금리로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금리가 낮아지지만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완전히 그냥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상태에다가 그 제로금리가 뭐 유럽연합도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또 뭐 스위스도 그렇고 또 이웃 나라인 일본도 그렇고 이게 제로금리인데다가 이제는 이것이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심지어는 얼마의 거액의 돈을 보관을 하면 보관료를 은행에다 내야 될 정도로 네.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은행 예금 적금은 돌아보지 않는다. 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금 적금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유럽연합도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랬고 또 아베 이 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그런 추세였고 우리도 좀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는 제로금리의 공습 이런 변수도 내년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은행에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제로금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동산 시장의 폐해로 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금 적금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네. 그럼 투자 대상이 뭐냐. 북유럽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유동성이 좀 넘쳐날 때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정작 주식시장도 시큰둥하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이 부동산이 돼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뭐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또 팽창하고 있는데 또 외부인들도 뭐 암스테르담 같은 대도시로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정작 뭐 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왜? 부동산은 그래도 1년에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또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해줄 때도 뭐 예적금 해봐야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뮌헨 또 뭐 파리 이런 생각들을 유럽 사람들도 구라파 사람들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부동산 가격은 또 급등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부동산 쪽에 돈이 몰리고 자산 가격 버블이 상당히 심해졌다. 이런 변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만 부동산이 난리인 줄 알았는데 뭐 독일 미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독일 미넨과 베를린도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저도 이미 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저금리 기조 혹은 추가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더 이어질까요? 유럽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예금 적금을 하느니 부동산 쪽에다가 대출을 얻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지금 제로 금리의 공포에 놓여 있다.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내년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만 팽창하는 것 아니냐. 유동성이 높아져도 이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시 또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능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도한 또 부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대출을 얻어서 부동산을 사두면 오히려 이게 더 큰 이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야기는 차익 실현이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차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과도한 부채가 또 경기에 내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획 특집으로 실려있는 금리와 관련된 기사를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한국 ISD 첫 패소 확정, 이란 기업에 730억 원 물어준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대우 일렉트로닉스 M&A 과정을 둘러싼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사건의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그러면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매일경제가 오늘 이 기사를 정말 잘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자칫 투자자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기업이 법적인 분쟁을 잘못 대응했을 때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ISD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것이 어떤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봐두셔야 됩니다. 지금 ISD라는 것이 I, invest, 그다음에 S, 국가, 그다음에 D,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분쟁도 아니에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분쟁이 돼서 소송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상태인데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게 캠코와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채권단입니다. 팔려고 한 거예요. 팔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사겠다고 나섰냐 하면은 이란의 다야니가 이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텍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텍합.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모르셨는데 이거 사겠다고 했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채권단에서 투자 합약서를 내라. 그랬더니 투자 합약서에서 제시된 금액이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투자 금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약 물 건너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소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을 몰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던 이건 또 좀 복잡한데 싱가포르에 이제 회사를 하나 뒀었습니다. 다야니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야, 계약금 내놔라. 계약금 내놔라. 그래서 영국 국제중재재판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부가 영국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정부는 또 이제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이거 계약금 몰수할 수 있다. 지들이 약속 안 지킨 거잖아. 하면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소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저쪽에서 계약금 반환해달라는 대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근데 이 금액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우리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73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 계약금은 500억이 조금 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는 이 곤란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정부가 물어줬다가 다시 또 채권단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복잡해지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정부 간
이 분쟁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는가. 이 법적 변수가 잘못되면요. 그래서 우리 조간 브리핑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투자를 하거나 중동으로부터 있는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느냐,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피해가 최소화되느냐. 그래서 ISD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꼬이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 판결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른 ISD 소송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네. 국제중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우리가 그동안 이 욕해왔던 먹튀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자들도 이걸 인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론스타가 있죠. 그다음에 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있죠. 계속해서 또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괴롭힘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송도 투자 그러면 유명한 회사가 게일 인터내셔널입니다. 송도와 상당히 관련이 높은 기업인데 또 하나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신들러입니다. 이 네. 신들러 ISD 등 10여 건이 판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소송을 우리가 잘못해서 상당한 우리 세금이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국내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기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 발표가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올렸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반포 잠실 전세 잇단 최고가 결국 세입자가 세폭탄 맞은 셈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입시제도 개편 이슈에다가 이 겨울철 이사 수요가 겹쳐 이미 전세 가격이 불안했던 가운데 이번 12, 16 대책까지 기습적으로 발표가 돼 전세 가격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강남과 서초,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마디로 매도 매수자 간의 눈치 보기가 더욱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전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심지어는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정책과 행정이 얼마만큼 우리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매매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지만 정작 실수요자 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대상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기습 발표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즘엔 겨울에 또 이사를 많이 해요. 네. 이 아이들, 자녀들 학교 쪽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시기적인 또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3월 입학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일종의 기름을 부었다. 아주 분석을 우리 매일경제에서 잘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시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군이 좋은 대로 지금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 일지라도. 두 번째로는 겨울철 이사 수요입니다. 바로 이게 학기를 앞두고서 이 3월 학기를 앞두고서 이사를 하고 있는 이 수요까지 있는데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런데 12, 16 대책을 딱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자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만에 12월 달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은 전월세의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걷어들이니까. 안 내놓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 과세 기준에 보면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실제 소유자가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주해야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집주인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전월세가 지금 이게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각종 정비 사업 규제 탓이니까 신축 전세 물량이 공급 안 됩니다. 왜? 집이 안 지어지니까. 이러면 이것까지도 엎친데 덮친 격이 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우리 방송 보시면 조금 속도 조절 필요하시다는 걸 반드시 강조를 해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소유자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 5년 동안 전세 계약 기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장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값을 엄청 올려놓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네. 항상 풍선 효과로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는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굉장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12월 16일에 발표가 된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 시장은 뜨거워졌어요. 반면에 매매 시장은 좀 관망세로 돌아섰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얻어서 9억 원 초과하는 이 아파트 마련이라는 것은 이제 요원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강남 아파트 시장 자체가 일종의 거래 중단, 지금 거래 절벽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걷어들이는 거죠. 일단은 매물을 다. 지금 현재 뭐 제값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집을 내놓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될지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냥 기다려서 집값이 싸지도록 놔두느니 매물을 이제 걷어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게 일종의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지도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는 이런 관망세,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어떤 현상까지 걱정하고 있냐면 차라리 여기서 매물이 나오면 과연 정말 실수요자들은 못 사고 현금 자산 부자들만 집을 한 채 더 살 수가 있다. 또 어떤 식으로든 뭐 자산 나누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정부의 이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그런 또 이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원했던 것은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거래를 높이고 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절벽, 중단되는 사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의 추가 대책까지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 기사는 부동산 얘기로 나눠봤습니다. 네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얘기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북한 성탄 선물 일촉즉발 위협에 미국 어떤 움직임에도 준비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며 사실상 성탄절 이전에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등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을 선정하는가는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또 뉴스가 나왔었죠. 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생산 시설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다는 또 외신의 보도가 지난 주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말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변수죠. 북한 네. 변수 말 그대로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말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이 강경 또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다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동북아의 정세에 반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걸고 제재 완화를 좀 해달라. 또 여기에 대해서 우군으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또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 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미국의 달라진 태도,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또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드라인, 이 ICBM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나 시험 발사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속내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죠. 또 지정학적인 이 변수가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도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할 때는 하지만 사실상 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화로 좀 나서도록 하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조금은 완화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도 태도의 변화 또 비핵화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것을 미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 열세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네. 우리 다른 면에 매일경제에 또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 오늘부터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슈퍼위크거든요.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사실상 지금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런 만큼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어떤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지 여기에 전 세계인의 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뭐 미국과 북한 관계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뭐 하반기 후기 쪽으로 들어갔을 때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었죠. 남북 경협주들 이미 주가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남북 경협주들 JST나 1%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현대로템과 용평 리조트 좋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재룡전기가 0.45% 하락하며 6,5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 현대엘리베이가 1%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 푸른기술이 0.57%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이제 혼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방산주들 빅텍은 0.76% 올랐고요. 휴니드와 스페코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은 뭐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강화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기조는 변함이 없을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또 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미국은 뭐 전면전보다는 경제 제재를 좀 강화하는 쪽에, 그러면 이 압박을 하면은 또 북한이 한 걸음 물러서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접점이 어디일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미국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도 그렇고 제 분석도 그렇고 이 전쟁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렵고요. 일단 지금의 이 대치 국면이 좀 계속되다가 연초 정도가 되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북한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고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중일 정상회의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면에 현대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쉘탄 부족하지만 현대차 배당 안 줄일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현대자동차의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주 친화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지난해 흑자에서 이제 적자로 전환을 이미 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 뭔지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의 핵심은 바로 이제 배당 변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것을 오늘은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업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을 갖다가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뭔가 돈이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 수익에서 각종 비용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빼고 말 그대로 현금이 순유입돼 있는 현금, 이것 자체를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규모 투자로 잉여 현금 흐름이 뚝 하고 마이너스로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지난해에는 2,390억 원, 2,390억 원인데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 자체가 2021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거든요. 결국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의 방침은 어떤가요? 계속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테 주목해야 될 것은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이제 기업이 일어서기 힘든 가장 아픈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 그동안 판매도 많이 해왔고 이익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바로 잉여 이익금 자체는 있는 거죠. 바로 이 잉여 이익금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주주에 대한 배당 정책은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주들은 배당 감소되는 것 아니냐,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배당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을 달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이 주당 가치도 또 높아졌거든요. 네. 이런 만큼 이 주주들의 가치 이 유지를 위한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줄이지는 않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0.40% 오른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11만 4천 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올해 그리고 내년의 실적과 더불어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나빠진 이유는 많은 투자였거든요. 네. 앞으로 투자는 해갈 겁니다. 근데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올해와 내년입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아직 12월 말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3조 5,5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내년의 경우에는 또 훌쩍 뛰어넘습니다. 4조 7,3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전기자동차도 있고 다양한 또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또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만큼 이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근데 또 향후 6년간은 또 60조 원대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 지역에 이 삼성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 개발 등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만큼 또 수익도 개선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너무 잉여 현금 흐름만 봐서 내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사까지 오늘도 총 5개의 기사로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